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퍼펙트 28의 남택만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두 번째 시간 동안 행렬하고 그리고 지수로고 한번 살펴봤었죠, 저번 시간에. 자, 뭐 잘 풀리고 있나요? 네, 혹시라도 이제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언제든 그 질문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수열입니다. 자, 수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비중이 꽤 높은 단원이죠. 그래서, 내용도 많고, 그래서 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먼저, 뭐, 앞에서 여러분이 그 처음 수열의 일반항 찾는 거, 그 중에서도 뭐, 등차, 등비, 뭐, 조화 수열, 뭐, 개차 수열,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수열의 합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이거 합 배우면서 우리가 시그마라는 기호를 처음 배우고, 그리고, 뭐든 이 정도를 처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가 그 수학적 귀납법. 귀납법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용한 점화식이라는 거를 배우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도식화한 알고리즘 하고 순서도. 자, 그래서 수요 이런 부분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도 수열은 양이 조금 길어서 요게 첫 번째 먼저 설명을 드리고 요거는 나눠서 다음 강의 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가 상하랑 이제 관련지어서 나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총 11문제예요. 11문제. 그래서 보면 088번, 그리고 089번, 090, 099, 104, 109, 그 다음에 158, 192, 193, 230, 250. 자, 이렇게 11문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실려있는, 여기 책에 실려있는 게 18문제라서, 총, 29문제쯤 되죠. 그래서 이게 수학 1, 그리고 미통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문제고 차지하는 비율이 1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 지수로그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꽤 비중이 있는 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수열에서 보통 요구하는 것들은 무엇이냐 이렇게 조금 살펴보면은 보통 이제 기본적인 요 시그마나 이런 거를 상하에서 쓸 때는 뭐 거창한 그 공식보다도 그 시그마 기호를 보통 많이 이용을 하게끔 되죠.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그마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 갖추는 게 중요하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 18문제 우리가 풀어볼 단독 문제, 그러니까 상하랑 크게 관련 없는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모의고사랑 수능하고 그 문제 유형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좀 식이 조금 복잡하다거나 아니면 뭐 비슷한 문제더라도 모의고사나 수능보다 조금 숫자가 조금 복잡하게 나오게 그렇게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건 그 계산 과정에서 실수가 없게끔 계산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네, 그리고 조금 막힐 때는 일일이 해보는 것도 조금 필요하겠다. 수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크게 모의고사랑 수능하고 다를 바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단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수열과 수열의 합과 시그마 이렇게 세 단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풀어볼 문제 말씀을 드리면 004번하고 005번하고 007번 그리고 008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004번 먼저 풀어볼게요. 네, 자, 첫 번째 문제는 4번 문제죠. 자, 2006학년도 25번 문제입니다. 자, 요즘은 잘은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는 문제인데 요거 그 돈과 관련된 문제죠. 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하도 돈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학생들이
너무 돈돈거려가지고 이런 문제들 없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최근에는. 자, 그래도 뭐 여러분들 그나마 수학 배우면서 사실 수학 쓸 때는 잘 없지만 평상시에 그나마 이제 평상시에 쓸 수 있는 게 또 이런 문제들이니까 뭐 굳이 수학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이런 거 관련된 거 계산하려면 어차피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뭐 지금 돈 얘기가 쭉 나오는데 보면은 문제 잠깐 먼저 보면 뭐 10년 전에 A가 집을 사면서 집값을 빌려 가지고 20년간 뭐 이런 이자로 갚는다 매달. 그래서 240번 동안 아이고 많다. 그걸 갚는다고 하는데 중간에 갚을 때는 그 중간에 내는 몽창 내는 돈에 2%를 얹어서 수수료를 내서 이제 갚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0번까지 낸 다음에 B한테 이제 집을 파는데 그러니까 120번까지는 돈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은 돈을 이제 B가 지불하기로 하고 이제 B 씨한테 팔았죠. 근데 B가 원래 120번 남은 거를 다 갚아야 되는데 그거를 매번 내기가 귀찮아서 그냥 오늘 다 한꺼번에 내기로 했다. 그럼 수수료랑 함께 얼마나 내야 되냐? 이거 복잡한 문제인데 먼저 이 돈 계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고 보면은 이게 시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가 현재를 해봐요. 현재. 그럼 지금 여러분한테 100만 원 있는 거랑 1년 후에 100만 원 있는 거랑 똑같은 100만 원이지만 우리가 이 돈 계산할 때는 이 그냥 액면 그대로의 100만 원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의 가치라는 걸 따집니다. 가치. 자, 가치라는 거는 그때그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순간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돈은 100만 원 있지만 이거의 1년 후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요 시간 동안 이 현재 이 돈이 얼마나 더 불어날 수 있는지까지 포함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그게 은행에 맡기는 걸 생각을 해서 일반적인 금리로 그 가치를 평가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1년에 10%의 이자를 주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다. 그럼 지금 나의 100만 원의 가치는 1년 후의 가치는 여기에 이자까지 10만 원, 10%면 10만 원이죠. 그래서 이 가치는 1년 후에 11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후에 100만 원은 그럼 어떻죠? 1년 후에 100만 원이야 1년 있다가 1년 후에 100만 원에 1년 후의 가치는 그냥 100만 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현재 갖고 있는 100만 원과 1년 후에 갖게 될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두 100만 원의 가치 중에 누가 더 크냐라고 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100만 원의 가치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 가치라고 하는 거는 항상 1년 후에 놓고 비교를 해야 되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뭐 2년 후에 둬도 돼요. 뭐 그건 내 마음이에요. 2년 후에서 비교를 한다 이 가치를. 2년 후의 가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100만 원은 2년 동안 이자가 붙겠죠. 그래서 100만 원에 만약에 이 복리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1 원금에 0.1에 이게 두 번 붙으니까 지금 현재 100만 원의 2년 후의 가치는 이게 되고 1년 후 100만 원의 2년 후의 가치는 얘는 여기서부터 한 번만 이자가 붙죠. 그러니까 쟤는 100만 원에 1 더하기 0.1이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의 100만 원과 1년 후에 100만 원의 2년 후에서의 그 가치 비교를 하려면 이 같은 시점에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자 붙은 게 더 크겠죠, 가치가. 그래서 이 가치가 더 크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현재 100만 원의 2년 후의 가치가 1년 후에 받게 될 100만 원의 2년 후의 가치보다 더 크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 가치를 비교한다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줬다, 친구한테. 자, 친구한테 지금부터 3년 동안 빌려준다. 1년, 2년, 3년 동안 빌려주고 이게 받는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빌려주겠죠. 이게 시간이라고 하면 돈을 이제 빌려주는데 똑같이 빌려줬다. 그러고 3년 있다가 이제 1년 있다 갚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친구한테 받아야 되는 예를 들어서 돈이 뭐 얼마라고 하냐면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 100원씩 빌려줬다 이렇게. 그렇다고 3년 있다가 300원 받으면 뭐 의리 있는 친구일 수도 있지만 뭐 이자 생각 안 하는 친구 사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돈을 받는다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 각각에 대한 이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이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치라고 생각하면 처음 빌려준 돈의 가치, 왜냐면 끝날 때, 그리고 두 번째 빌려준 돈의 가치, 세 번째 빌려준 돈의 가치를 받을 시점으로 생각해서 그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돈은 이 가치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만약에 이 끝나는 시점에 돈을 갚는다고 하면은 이 돈의 이때의 가치랑 여러분들이 이때 그 총 쌓여질 가치랑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친구가 돈을 빌리긴 빌리는데 두 번째 한 번 중간에 갚고 뭐 친구가 세 번째 건너뛰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갚는다. 그러면 이 두 번 나눠서 갚으면 이때는 친구가 얼마나 갚아야 되겠냐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여러분이 끝날 때 받아야 되는 돈의 가치는 아까처럼 그대로인데 친구가 두 번 나눠서 갚기 때문에 이때는 요 중간에 그 갚게 되는 돈 요거에 또 이때의 가치 좀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여러 친구가 마지막에 좀 내서 갚는 이 돈의 가치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여러분이 총 받아야 되는 가치랑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불만이 없고 그 친구도 불만이 없고 서로의 같은 가치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불만이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룰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 돈 빌려주고 갚는 거를 이제 살펴보면 아마 이해가 조금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시간이 쭉 흘러서 지금 여기가 현재 그리고 이제 과거. 근데 A씨가 이제 돈을 빌리고 총 120번을 이제 갚아왔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갚고, 두 번째 갚고, 세 번째 갚고, 여기 119번째 갚고, 여기 120번째 갚고, 그래갖고 지금 딱 갚았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돈을 갚았는데, 이제 요 현재에서 A가 B한테 이제 집을 넘겨주면서 그 돈을 갚을 의무도 같이 넘긴 거죠. 그래서 근데 총 240번 갚아야 되는 이제 시점에서 이제 넘겨준 상황인데 B가 이제 여기서 은행에 한꺼번에 그 돈을 갚으려고 하는 거죠. 얼마를 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은행하고 이제 B의 문제죠. 그냥 은행이 빌려준 거고 B가 갚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은행이 받아야 되는 돈의 총 가치는 어떻게 돼야 되냐. 원래 매달 P씩 갚기로 했으니까 그럼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자, 120번째 갚았고, 121번째부터 이제 P 갚아야 되죠. 그 다음에 122번째부터 또 P, 그 다음 것도 P, 쭉 쌓아가지고 마지막 240번째 P 갚고 이제 끝날 텐데,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받아야 되는 그 240번 낼 때의 가치를 생각해보면, 이때는 이 B씨가 갚은 맨 처음 이 121번째 갚은 P라는 금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P의 총 이 사이의 간격이 지금 여기가 현재죠. 여기가 현재. 자, 아무튼 그래서 P가 처음 121번째 P를 낸 돈에 240번 낼 시점에서의 가치는 이 P라는 돈이 총 이 사이가 119번이거든요. 그래서 P의 1 더하기 여기서 금리가 R이니까 R에 여기 R이죠. 그래서 R에 119만큼 이자가 이제 붙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2번째 낸 돈의 240번의 가치는 240번째 되는 그 시점의 가치는 1 더하기 R에 118 이렇게 되는 거고 쭉 감소해서 맨 마지막 240번째 낼 때는 그냥 이때는 그때니까 그냥 P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여기 1 더하기 R에 빵승 이렇게 보면은 계산하기가 좀 더 쉽겠죠. 그래서 은행이 총 그 B로부터 받아야 되는 돈의 240번째 낼 때 요 시점의 가치는 얘네들을 다 더한 게 되겠죠. 가치들끼리는 같은 시점에서는 더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더하면 요게 이제 등비수열의 합골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 더하기 R에 빼기 1에 첫 번째 항이 P고 그 다음에 여기 1 더하기 R이 총 120개 항이 있죠. 0부터 119니까 빼기 1. 자, 이게 이제 은행이 받아야 되는 총 그 돈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B가 만약에 120번 지금 현재 돈을 뭉탱이로 이제 낸다. 예를 들어서 그거를
뭐 R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은행이 받아야 되는 가치랑 이 B가 한 번 냈을 때 이 돈에 이 마지막 시점에 그 같은 시점에서의 가치랑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이거는 R이라는 돈을 B가 내면은 이 돈은 이제 1 더하기 R에 총 120번의 그 간격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120승에 해당하는 가치로 변한다 이거죠. 지금 R이라는 돈이. 그래서 은행하고 이 B 사이에 그 아무 마찰 없이 거래가 끝나려면 이 두 가치가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등식으로 놓고 R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식을 계산을 하면 R이 어떻게 되냐? 이거 분모는 지워지고 R이고 양변을 1 더하기 R에 120으로 나누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걸 나눈다고 생각하면 1 빼기 1 더하기 R에 마이너스 120 지수 법칙 쓰면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게 B가 요 120번 집 넘겨받을 시점에 갚아야 되는 돈의 액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이제 만약에 빌려주고 갚는 관계에서는 서로 받아야 되는 그 돈의 가치가 같아야 된다. 특정한 시점에서의.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아래다가 우리가 이제 그 수수료라고 하는 것까지 2%까지 얹으면 1.02를 곱한 게 되겠죠. 그래서 1.02R이 곧 R분의 1.02 P 1 빼기 1 더하기 R에 마이너스 120. 그래서 조금 복잡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 금액을 B가 갚아야 된다 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헷갈리시면 방금 제가 그렸듯이 이렇게 시간이랑 그 각각의 시간에서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얼마의 돈이 추가되고 뭐 빠지고 하는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생각을 하시면 조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4번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바로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5번 문제죠. 자, 비교적 최근에 출제된 거 2013년도 16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시그마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 사실 시그마라는 기호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요 뒤에 이제 어떤 식이 오냐에 따라서 이 계산 결과 하는 게 좀 달라지겠죠. 근데 이런 수열의 합 중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할 수 있는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것만 한번 정리해보면 뭐가 있습니까? 먼저 요 안에 뭐 그냥 K가 올 경우 K가 1부터 N까지라고 했을 때 K가 올 경우 이거 2분의 N에 N 플러스 1 곱한 거로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K 제곱 알고 있고 K 세제곱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이제 그 뭐 합, 차 이런 거가 들어와도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고 왜냐면 시그마는 분리가 되니까 그리고 특별한 상수가 왔을 때도 할 수 있죠. 이거는 그냥 요 항의 개수랑 요 상수랑 곱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한 합차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쵸 등비수열꼴 뭐 2에 K-1 뭐 이런 게 온다 지수꼴로. 그럼 사실 뭐 시그마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그 서로 시그마 풀었을 때 지워지는 모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그 시그마 지워지는 모양 예를 들어서 뭐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같은 거 뭐 여긴 이제 k니까 k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가 취해지면 서로 막 나열했을 때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지워지는 꼴 특별히 요즘 이런 종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이제 시그마 볼 때 하는 건 이런 건데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요 1, 2,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상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런 거에 대한 답은 이제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답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우선은 풀어 제껴본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시그마 K분의 1 이런 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시그마 K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건 성립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시그마 뭐 여기가 K에 대한 식 하나 있고 여기 G에 대한 식이 하나 있으면 이게 곱셈이 나눠진다 이렇게 시그마가 이것도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시그마는 오직 덧셈 뺄셈에 의해서만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시그마 여기 2k 더하기 1은 할 수 있는 거네. 시그마 여기 보면은 k분의 1부터 뭐 20분의 1까지 더하는데 그럼 이거는 시그마 뭐 k분의 1, 뭐 k가 1부터 20인 거니까 이거는 뭐 k분의 1 이렇게 해서 요거 계산하고 또 이거 계산한 다음에 이거랑 곱하면 되겠네. 이렇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현혹되지 마시고 한번 일일이 풀어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1부터 넣으면 저게 어떻게 되냐, 요 기호가 의미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이 땡땡땡이라는 의미는 전에도 그 미니멈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 1부터 넣었을 때 요거 시작하는 규칙을 따르다가 20분의 1까지 되면 끝내라 그 얘기죠. 그래서 2를 넣으면 k가 1일 때 어떻게 되냐, 저기가 2 곱하기 1 더하기 1이 되고 뒤에 가로는 1분의 1 더하기 하나씩 더해가면서 2분의 1 3분의 1 더하면서 언제까지 20분의 1이 될 때까지 더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2 곱하기 2 더하기 1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하다가 어디까지 20분의 1 때까지 더해라. 이런 걸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9일 때까지 19일 때 해보자. 그럼 2 곱하기 19 더하기 1에 여기는 뭐가 되죠? 그렇죠? 19분의 1로 시작하겠죠. 왜냐면 k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어디까지? 20분의 1까지 더해라. 근데 다음에 20분의 1이니까 이거밖에 없고 마지막 20일 때 넣으면 2 곱하기 20 더하기 1에 20분의 1로 시작해서 여기 21 더하기 1인가 해봤더니 결론이 뭐냐면 20분의 1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규칙은 일씩 더해 나가는 게 맞지만, 그래서 만약에 20분의 1로 시작했으면 요거 두 개는 상관없이 어쨌건 20분의 1로 끝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호가 조금 뭐 애매모호한 기호예요 사실. 근데 이런 룰이라는 거를 이해하면은 여러분 충분히 받아서 이해를 하면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왜냐면 이대로는 계산이 좀 불가능하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그 분수꼴에 대한 걸로 다시 한번 분류를 해볼까요? 여기 보면은 20분의 1은 쭉 계속해서 나오죠. 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그래서 20분의 1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 보면은 앞에 곱해진 게 얘니까 이것들이 쭉 다 더해지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1 더하기 1에 2 곱하기 2 더하기 1에 쭉 해서 2 곱하기 20 더하기 1까지 더해지겠다. 그 다음에 19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에만 안 들어있고 처음부터 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까지는 19분의 1이 다 들어있겠죠. 그래서 조금만 맨 마지막 위에 곱해진 얘만 빼고 2 곱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1 해서 더하기 2 곱하기 19 더하기 1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쭉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2분의 1은 그럼 몇 개 있을까? 사실 2분의 1은 두 개밖에 없죠. 여기 두 개. 그래서 2 곱하기 1 더하기 1에 2 곱하기 2 더하기 1까지 하고 끝. 마지막에 1분의 1. 그러니까 1은 2 곱하기 1 더하기 1 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분류해서 더하기를 다시 쓰면은 이렇게 있는 것들의 합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럼 요거는 다시 기호로 바꿔 쓰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시그마 kn이 1부터 20이고, 왜냐면 뭔가 여기 1부터 20까지 바뀌면서 여기도 1부터 20까지 바뀌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n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거 알고, 근데 뒤에가 더해지죠 또. 아이고, 시그마 뒤에 씁시다. 그러면 n분의 1이 곱해지고 그 다음에 다시 k가 1부터 n까지, 왜냐면 요 20이랑 요 끝에 20이랑 맞고 19랑 맞으니까 1부터 n까지 2 곱하기 k 더하기 1의 꼴이 곱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거는 계산하기가 불가능한 모양으로 시그마 뒤에 붙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풀어 헤쳤다가 여러분들의 요구에 필요에 맞게 다시 재조합을 하면 이렇게 시그마로 바꿔 쓰되 여러분들이 계산이 가능한 꼴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면 다음번에 이제 이런 상황 맞닥뜨렸을 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여러분들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자, 요거 n분의 1을 먼저 하지 말고 저 뒤에 요 k에 대한 식을 먼저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건 여러분들 하는 방법이, 우리가 k에 대한 1차 식이 올 때는 뒤에 우리가 이거를 위에서 했듯이 요 k랑 상수랑 분리시켜도 해도 되지만, 이거 어차피 등차 수열이 일반항이니까 우리 등차 수열의 수열의 합
공식을 쓰면 항이 하나로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먼저 등차 수열 합이 어떻게 되죠? 2분의 첫째 항, 아니 그 항의 개수 곱하고 첫째 항 더하기 끝항이죠. 첫째 항 넣으면은 1일 때니까 3이고 끝항은 n 넣을 때니까 2n 더하기 1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결국 정리를 하면은 시그마 n이 1일 때부터 20일 때까지 n 지워지고 2분의 2n 더하기 4가 된다. 그래서 이 약분을 하면은 n 더하기 2가 되겠죠. 자, 그럼 n 더하기 2 자체도 또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나눠서 해도 되지만 그냥 등차 수열인 걸 이용하면 한 번에 끝난다. 그래서 2분의 항은 총 20개니까 20, 그리고 첫째 항은 n에 1 넣을 때니까 3, 끝항은 n에 20 넣을 때니까 22,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고 10 하면은 얘가 250이 나온다. 금방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 항일 때는 시그마를 그냥 등차 수열의 합으로 생각해라. 그럼 금방 풀린다라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번에서는 이제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다음 문제로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2014학년도 12번 문제, 제일 최신 문제에 속하네요. 자, 한번 보죠. 자, 다음과 같이 자연수 1, 2, 3, 4를 나선 모양으로 채울 때 천과 이웃한 8개의 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은, 자, 먼저 규칙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1 여기 있죠? 그리고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쭉 가겠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가다가 어딘가 이제 천이 나오면, 그 천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나오면 그 주위에 8칸 에 있는 숫자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찾아라 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천이 어딨나, 그리고 두 번째로 천을 찾았으면 그 8개 중에 제일 작은 위치는 어딘가, 두 개를 하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할 때 이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사실 지금 해설에 나온 그렇게 복잡한 그 생각을 그 시험 때 적용해가면서 풀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 체계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설에는 좀 길게 적어놨고, 그래서 혹시 그 해설에 있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까봐 제가 그거를 좀 보완 설명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옆으로 한번 와봅시다. 이렇게 크게 제가 그려놨는데, 자, 그럼 위치를 우리가 이제 1, 2, 3, 4 이렇게 쭉 가는 거를 한번 그 칸의 위치를 한번 매겨보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1,1 이렇게 두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중앙으로부터 몇 번째 칸에 떨어져 있나. 그래서 이게 지금 바깥의 정사각형이니까 우리가 그거를 앞에 2라고 하죠. 그래서 순서는 이제 이렇게 오니까 여기가 두 번째 중에 첫 번째다, 얘는 두 번째 중에 두 번째다, 이런 식이에요. 의미가 이렇게 쭉 돌아서 2,8까지 왔다. 그럼 그 다음 칸은 우리가 세 번째 정사각형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3,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3,2가 되고, 쭉 올라서 여기가 3,4가 되고, 쭉 가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5, 6, 7, 8 여기가 3,8, 9, 10, 11, 12, 3,12, 그래서 13, 14, 15, 16, 3,16까지 이렇게 계속 빙글빙글 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정했을 때, 그럼 여기가 n,1, 여기가 n,2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요 정사각형, 이 앞에 2가 써 있는 그런 정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총 개수를 우리가 bn이라고 하자 이거죠. 그 n이라고 써 있는 거 안에 들어있는 걸 bn이라고 하자. 그럼 bn에 들어있는 그 개수는 총 몇 개냐? 그 안에 들어있는 칸의 개수를 n이라고 이제 기호를 붙이면 얘는 몇 개가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n이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면 이 한 변의 길이만 알면 이 안에 들어있는 정사각형 구할 수 있죠. 예를 들면 2라고 써 있는 거는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이라고 보고, 그럼 3, 3, 9에서 9칸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1, 2, 3 갈 때마다 한 변이 1, 3, 5 이렇게 홀수로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한 변이 2n 빼기 1인 정사각형의 개수랑 똑같다. 그래서 2n 빼기 1의 제곱이구나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박스 한 변이 그 n-1이라는 데 안에 들어있는 정사각형은 우리가 한 변이 2n 빼기 3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왜냐면 홀수인데 얘보다 하나 작으니까 2n 빼기 3의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칸을 썼을 때 앞에 숫자가 n이라고 적혀 있는 칸들만 보면 bn에서 bn-1을 뺀 거니까 우리가 그 앞에 n이 적혀 있는 칸들의 수는 총 여기서 이거 뺀 거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8n 빼기 8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네 변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n이 적혀 있는 게 이 n이 적혀 있는 것 중에서 모퉁이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우리가 어떤 칸인지를 알아도 그게 오른쪽 변, 윗변, 왼쪽 변, 아래쪽 변에 어디 있는지 따라서 우리 그 주위에 있는 8개 칸의 제일 작은 수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준점을 삼기 위해서 모퉁이에 있는 수를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은 n,1이라는 데서 출발해서 우리가 총 몇 개의 변입니까? 4개의 변이죠. 그러니까 이걸 4로 나눈 걸 생각을 해보면 2n 빼기 2 만큼씩 한 변에 채워질 거라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모퉁이는 우리가 2n 빼기 2다. 여기가 2n 빼기 2 n,2n 빼기 2란 얘기예요. 요 칸이. 그 다음에는 여기 두 번째 모퉁이가 n,4n 빼기 4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가 n,6n 빼기 6 그리고 마지막이 n,8n 빼기 8이다. 뭐 맞나 확인해 보려면 우리가 2일 때 한번 보면 되죠. 그럼 n에다 2 넣으면 2,2가 모퉁이고 2,4가 모퉁이고 2, 그리고 뭐야 여기 6이네요. 6 2,6이 모퉁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2,8이 모퉁이 맞죠? 우리가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둘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수를 이제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는데 2n하고 1하고 2n하고 2 사이에 이제 위치하면 왼쪽 변 그리고 2n하고 2랑 4n 빼기 4 사이에 오면은 윗변 6n 빼기 6 4n 빼기 4 사이에 오면 왼쪽 변 그리고 6n 빼기 6하고 8n 빼기 8 사이에 오면 아래쪽 변에 위치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수가 있을 때 몇 번째 칸에 위치할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n 빼기 k에 위치하는 수라고 하면은 이 수는 과연 뭘까 생각을 해보면 먼저 요 n이 되기 전까지 n 빼기 1이라는 데까지 우선 칸을 다 채우면서 와야 되니까 그게 우리가 아까 2n 빼기 1의 제곱이었죠. 그래서 2n 빼기 3의 제곱이었죠. 얘보다 하나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2n 빼기 3의 제곱에 해당하는 개수만큼 수를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k만큼 더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k라고 하는 거는 범위가 아까 있었죠. 이 k가 될 수 있는 건 아까 1부터 8n 빼기 8까지. 그래서 k라는 건 1부터 8n 빼기 8까지.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그 1000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죠. 1000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얘를 이제 2n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k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수의 제곱에 더하기 k라는 꼴이니까 우리가 이 제곱이 되는 수 중에서 제일 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0이라는 거를 제곱으로 변경을 하면은 이건 조금 약간의 계산이 필요하지만 31 제곱 더하기 39이면 여러분들이 몇 번 해보면 이제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 여기에 n에 해당하는 거를 요 31로 찾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k라는 거는 39에다가 대응시키면 된다. 그래서 1000이라는 수는 어떻게 되냐? 여기가 31이 되려면 빼기 3 했을 때 34. 그럼 이게 17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n이 17이고 k가 39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들어 놓은 좌표에서는 17,39에 위치한다는 거죠. 그럼 이 17,39라는 게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이미 다 분류해놨기 때문에 찾기가 쉽죠. 이 17을 n에다 17을 넣었을 때 과연 어디냐? 이 모퉁이는 그럼 어디겠습니까? 여기가 이 17 넣으면은 34의 빼기니까 32. 그리고 여기가 17 넣으면 어떻게 되냐? 17에 4 하면 4, 28. 68 빼기 4니까 64. 자, 그럼 39라는 건 요 사이에 오겠죠? 이 사이에 어딘가에 39. 그러니까 이 중간 어딘가에 17,39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좌표만 아니까 금방 위치를 찾을 수 있죠. 자, 그럼 이 윗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9칸을 주위에 생각을 했을 때
제일 작은 칸이라고 하면 결국 어디가 되겠냐. 순서가 이렇게 안쪽이 더 작고, 그리고 윗변에 있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니까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작죠. 그래서 결국 이 8칸 중에서 이 대각선으로 밑에 있는 요 칸에 있는 숫자가 제일 작을 거다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이 밑에 있는 수의 맨 앞자리는 알 수 있죠. 왜냐면 얘보다 하나 적은 정사각형의 그 수니까 16이 될 건 아는데, 그럼 이 39라고 하는 거가 이제 여기서의 위치는 어떻게 될 거냐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볼까요? 요 모퉁이만 비교해 볼게요. 여기가 4n 빼기 4고, 이게 n-1일 땐 어떻게 됩니까? n-1에 여기가 4n 빼기 어떻게 되죠? 8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결국 몇 차이가 나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빼기 4가 차이 난다. 그러니까 요 아래에 있는 거는 빼기 3의 차이가 나고, 요 옆에 있는 거는 하나 더 빼야 되니까 빼기 4가 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윗변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결국 이게 39면은 밑에 있는 거는 35가 될 거다. 그래서 이 숫자에 있는 좌표는 16,35고, 그럼 이때의 숫자 계산하는 건 우리가 이 방법 다시 쓰면 되죠. 여기.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6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35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876이 나온다 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좌표 같은 걸 놓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겠지만, 근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아마 계산을 하다 보면 이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게 좌표를 생각을 안 해도 이 각각의 변을 비교하고 하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습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조금 키워놔야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설의 의미는 이런 것이니까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연습을 조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8번 문제입니다. 자, 2007학년도 21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이제 몇 급수라고 제가 그 설명 다루는 페이지에, 맨 앞에 그 요약해놓은 페이지에 보면 몇 급수의 몇 급수라고 해놓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하는 법만 알면 이제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자, 몇 급수는 어떤 거냐면, 여기 일반항의, 그 수열의 합의 일반항이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의 곱으로 이루어진 그런 수열의 합을 우리 몇 급수라고 부르죠. 이런 거 푸는 방법은 제가 그 해설이나 아니면 앞에 써놓은 거는 이제 시그마를 이용해서 써놓은 거고, 그럼 여기서는 그냥 시그마 이용하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땡땡땡 이거 이용하는 걸로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수열의 합을 S라고 두면 저걸 그냥 풀어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1 넣고 2의 1승, 그 다음에 2 넣으면 2 곱하기 2의 2승, 그 다음에 3 넣으면 3 곱하기 2의 3승 해서 쭉 가서, 만약에 뒤에 17 곱하기 2의 17승에 더하기 7인데 9처럼 보이네. 그리고 18 곱하기 2의 18승. 자, 그 다음에 몇 곱수 하는 법은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밑에다가 이 뒤에 등비 수열에 공비를 곱해서 다시 한번 쓰는 거죠. 양변에다가. 그래서 2의 S가 되고, 대신 쓸 때 각각의 항이 뒤로 밀리죠. 왜냐면 이 그 차수, 그 지수가 일치하도록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가 2를 곱하면 1 곱하기 2의 제곱이 되고, 두 번째 항에다가 2를 곱하면 2 곱하기 2의 3승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럼 앞에 있던 16 곱하기 2의 16은 2가 곱해지면서 16 곱하기 2의 17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쟤는 17 곱하기 2의 18승이 되고, 얘는 마지막으로 18 곱하기 2의 19승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뺀다 이거죠. 빼면은 마이너스 S가, 쟤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2의 1승이고, 얘는 이제 빼면서, 이제 이렇게 만든 이유가, 빼게 되면 여기 앞에 개수가 다 그 공차가 남아요. 그 앞에 등차 수열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럼 빼면 1 곱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빼면은 1 곱하기 2의 3제곱, 쭉 가서 1 곱하기 2의 17제곱, 더하기 1 곱하기 2의 18제곱, 더하기 18 곱하기 2의 19제곱이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이 우리가 등비수열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등비수열의 합으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첫째 항, 공비가 먼저 2고, 그러니까 2 빼기 1로 하고, 첫째 항이 2니까 2 쓰고, 공비의 항이 1부터 여기 18까지 매겨져 있으니까 18개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으니까 18개 쓰고, 빼기 1 이렇게 쓰면 이제 이 부분의 합은 끝났고,
뒤에 아이고 여기 빼기니까 여기가 빼야 되겠죠. 아이고 죄송. 빼고 18 곱하기 2의 19승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럼 요거 계산 다시 한번 하면 분모는 1 되고 이거 계산하면 2의 19승 빼기 2 빼기 18 곱하기 2의 19승이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s가 결국은 요거 합쳐서 계산하면 2 더하기 17 곱하기 2의 19승이 되죠. 자, 근데 문제에서 원했던 거는 이게 답이긴 한데 이걸 다 그 2의 거듭제곱꼴의 앞에 개수가 1인 그런 애들의 합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결국은 요 17이라고 하는 애를 2의 거듭제곱 수들의 그 합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17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랑 뭐밖에 없냐?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2의 거듭제곱 수가 2, 4, 8, 16 뭐 이런 건데 1, 2, 4, 8, 16. 근데 여기서 나눌 수 있는 거는 오직 이 홀수기 때문에 홀수랑 짝수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은 다 짝수니까 나눌 수 있는 게 오직 1밖에 없다. 그러니까 2라고 16밖에 없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 1 더하기 16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어떻게 쪼개지냐? 2 더하기 2의 19에다가 16이라는 건 2의 4승이니까 곱하면 2의 23승. 그래서 이렇게 쪼개진다. 그래서 결국 요 위에 있는 개수들, 그 차수들의 합만 이제 더하라고 하는 문제니까 1 더하기 19 더하기 23 더하면 결국은 이게 43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풀 텐데 이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혹시라도 이게 문자로 써야 되거나 아니면 좀 체계적으로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 제가 설명 달아놓은 거나 아니면 해설에 달아놓은 거 그런 시그마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또 한번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시면서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익혀 놓으셔야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 충분히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수열 마지막 그 부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세요.